수비드는 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비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균일하게 조리를 하고 평타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지, 이런 식으로 팬에 구운 것처럼 마이야르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또는 바삭바삭한 껍질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조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요. 오늘은 수비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걸림돌을 하나씩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비드에 들어가는 고기 선정입니다. 수비드에 들어가는 고기는 기름이 많은 고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고 마블링이 좋은 고기는 그냥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굳이 값비싼 고기를 수비드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거는 마블링이 별로 없는 가격이 낮은 쪽의 고기를 사왔습니다. 수비드가 정말로 빛이 날 때는 값싸고 질긴 부위를 오랫동안 조리함으로써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수비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방이 적고 질긴 부위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수비드는 한 번에 많이 해두셨다가 천천히 꺼내 두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덩어리 고기를 지금 해체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런 덩어리 고기를 구하시거나 해체하는 게 어렵다면은 그냥 마트에 가셔서 스테이크용으로 나와 있는 고기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힘줄이 있어서 저 부분이 조금 질기게 나온다는 건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부위는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색깔이 다른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근막이라고 하는 건데 요 부분만 제거해 주셔도 나머지 부분은 되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돼지고기 안심들 마트에 가셔가지고 돼지고기 안심 달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마트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열을 안 해놓을 뿐이에요. 보통은 요거를 다 잘라가지고 장조림용으로 팔거나 그런데 통으로 달라고 하시면은 통으로도 떼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닭 가슴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껍질 있는 닭 가슴살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껍질 있는 닭 가슴살은 마트에서는 안 팝니다. 저는 그 영문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해외 어떤 곳도 껍질 있는 닭 가슴살을 다 팔고 있는데 국내만 껍질 있는 닭 가슴살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거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대량을 구매하셔야 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생닭을 잡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껍질이 있는 닭 가슴살만이 제대로 된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퍽퍽해지는 건 껍질이 있고 없고 여부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은 부드럽게 요것으로 수비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기를 선택하는 부분은 지나갔고요. 수비드는 보통 진공 포장을 하잖아요. 진공이 되는 전용 백에 넣고 공기를 쭉 빨아들여가지고 안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사실 저런 기계가 있으셔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보통 매장에서 할 때는 저런 팩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고기 큰 거를 랩 자체로 그냥 감아버려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랩 같은 경우 환경호르몬 검출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만약에 검출이 되더라도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하는 수비드는 7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랩도 싫으시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담겨져 있는 끝을 밀봉할 수 있는 위생백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를 넣으시고 물 밑에다가 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가라앉히세요. 그러면 공기가 위로 뜨는 성질 때문에 백 안에 있는 공기가 전부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요. 봉지가 잠길랑 말랑 할 때까지 쭉 담궈둔 상태에서 지퍼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밀봉 같은 형태가 돼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진공기기 중에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팩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기기를 사실 때 어떤 액세서리들이 같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한번 쓰셨다가 다시 꺼냈다가 또다시 밀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요새 각 회사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소금을 넣을 때와 안 넣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위의 고기들을 하나는 소금을 뿌리고 하나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진공을 해봤습니다. 소금을 먼저 뿌리는 게 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 레시피인데요. 저는 58도에서 1시간을 진행하는 걸 선호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모두 다 58도로 넣으시면 되고요. 수비드가 이렇게 끝나면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게 찬물에다가 넣어주시는 겁니다. 요걸 꼭 갖춰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뜯어가지고 드시는 데는 사실 이 과정이 필요 없지만 보통 수비드는 많이 해두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팩씩 꺼내두시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과정을 하려면 보관기간이 길어져야 돼서 이게 조리가 되자마자 바로 찬물에
넣어주는 게 일단은 미생물 방지에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꺼낸 상태에서 그냥 실온에 놔두시면은 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익어져서 고기가 퍽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과정을 멈추기 위해서 또 미생물 억제를 위해서라도 나오자마자 찬물, 얼음물이 좋습니다. 에다가 담그셔가지고 차게 떨어주신 다음에 냉장 또는 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갑게 식히면은 안이 차가울 텐데 얘네는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팬을 예열을 안 하시고 팬을 키자마자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시고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이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아래쪽으로 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껍질이 없는 부분으로는 절대 구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온도계를 꽂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제가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58도에서 61도 약간 먹었을 때 따뜻해지는 온도까지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빨리 감기를 해서 한 1분 30초 정도를 구운 모습이에요.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상으로 구우시면은 고기가 수비드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잘 안 났죠. 근데 여러분, 수비드는 원래 이렇습니다. 수비드는 고기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비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균일하게 조리를 하고 평타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지, 이런 식으로 팬에 구운 것처럼 마이야르 효과가 극대화되거나 또는 바삭바삭한 껍질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조리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요. 수비드는 우리가 여러 개를 균일하게 하는 데는 좋지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닭고기가 단면에 뭔가 찌글찌글한 모습이 전혀 없이 마치 두부를 자른 것처럼 부드러운 상황이죠. 닭가슴살이 저렇게 구워지면 정말 퍽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닭가슴살도 구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소금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자고요. 꺼내서 육즙을 이렇게 따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즙이 없는 고기 부분을 따로 무게를 재보았어요. 그래서 재보니까 소금을 넣은 경우는 고기 무게와 육즙에 대비했을 때 한 8.6% 정도가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요거는 이제 소금을 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육즙이 18g이 나왔고 고기가 145g, 6g 정도가 나왔는데 요걸 계산해 보니까 약 10% 정도가 손해가 됐어요. 8.6%나 10%나 퍼센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1.4%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육즙 무게는 몇 그램 차이밖에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돼지고기랑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넣거나 안 넣거나 육즙이 1, 2g 밖에 나오지 않아서 소금을 먼저 쳐도 육즙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실험 데이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밖에 안 했고, 이런 게 나왔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한번 구워봐야죠. 바로 수비드가 끝난 거는 어떻게 굽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튑니다. 그리고 물기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거의 연기가 나올 때까지 가열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여기다가 거의 튀기듯이 짧게 구워주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타공 뚜껑 같은 거 덮어주시면 괜찮고요. 지금 하나도 편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약 20초 정도만 저렇게 가열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잘 나죠. 왜냐하면 기름을 굉장히 고열로 달궜기 때문이고 기름도 충분히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굽는 시간이 길면은 안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비드가 끝난 시점에서 고기가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익혀진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추가로 더 많이 구우시면은 오히려 고기가 더 질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름을 두르시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을 해줘서 바깥 부분의 색깔만 내는 역할만 하는 게 바로 최종 시어링입니다. 돼지고기 안심 같은 경우에도 20초 정도만 해주셔도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시고 기름이 연기가 날 때까지 세게 올라오는 상황이라면은 한 번 뒤집었을 때 저 정도 색깔이 납니다. 그리고 저 정도 색깔이 나야 최단기간에 마이야르를 일으키실 수가 있어요. 수비드라는 것 자체가 고기 표면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이야르를 내는데 전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 부분이 갈색으로 이쁘게 나오는 고기들은 그냥 생고기에서부터 굽는 게 가장 최적화되거나 또는 리버스 시어링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껍질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놓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면은 수비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퍽퍽한 닭가슴살을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껍질을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15초에서 20초 사이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뒤집어서 구우실 필요도 없어요. 닭가슴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훨씬 더 얇고요. 조직 자체가
더 빨리 열을 받기 때문에 금방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잘라볼 건데요. 아까 것과는 다르게 이게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수비드는 한번 식혔다가 드시는 것도 좋지만 나왔을 때 바로 드시는 게 질감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르면은 두부처럼 나오는 단면이고요. 실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닭가슴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스테이크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조리가 완료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초 시어링을 한 다음에 전혀 레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시어링 기간이 30초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레스팅을 하지 않으셔도 안에서 육즙이 쏟아져 나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돼지 안심입니다. 보십시오. 저 부들부들하게 썰리는 장면을. 살짝 핑크빛이 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핑크빛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핑크빛이 안 익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돼지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미오글라빈을 머금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색깔이 익은 것처럼 나오죠. 자, 이제 야매로 하는 법. 이게 썸네일이었으니까 이제 이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다가 일단 끓는 물 2리터가 필요합니다. 끓는 물 2리터, 찬물 1리터가 필요합니다. 찬물은 수돗물 중에 제일 차가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넣으시고 진공을 하거나 랩에 쌓아놓은 닭가슴살을 넣고 1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 있다가 물 온도를 재보니까 61도로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닭가슴살도 익은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닭가슴살의 내부 온도도 지금 61.6도, 62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도가 넘으면은 닭가슴살은 살모넬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지난번에 이거 로그 그래프 보여드린 게 있으니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이 수비드가 완성이 되면은 겉부분에 수분을 다 제거해 주셔야 잘 구우실 수가 있다는 거. 보시다시피 결이 갈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저게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퍽퍽한 닭가슴살이에요. 같은 수비드를 진행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수비드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수비드 기계를 쓴 것,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야매로 한 방식인데요. 오른쪽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뜨거운 물 2리터와 찬물 1리터 정도를 넣으시면은 처음 온도가 한 70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열로만 구워주게 하려면 처음 시작하는 온도가 되게 높아야 돼요. 사실 수비드 기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온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순환 기능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은 제대로 된 수비드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기게 나온 닭가슴살밖에 드실 수가 없습니다. 밥솥이나 전기 보온 포트나 이런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수비드를 하셨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제대로 된 수비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왼쪽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드를 제대로 하시려면 수비드 기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기밥솥이나 포트로도 완벽한 수비드가 가능했다면 아마 수비드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지금까지 다 망해 자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온도 유지 차이가 결국 나중에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번에는 두 가지 다른 요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생선 조림인데요. 손질된 고등어살에다가 생강가루를 좀 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리면서 뚜껑을 열어놓는 것과는 달리 밀폐된 상태에서 조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잡내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줄 게 필요해서 생강을 넣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재료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거나 평소에 쓰시던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물이 조금 없게 뻑뻑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수비드 진행 과정 중에 수분이 나온다는 걸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죠? 온도 설정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어를 꺼내주시고 양념들도 쭉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물기가 많이 없었는데 열어보니까 저렇게 물기가 많이 생겼죠. 양념을 하실 때 뻑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생선 조림에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선 조림 말고 이번엔 채소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저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주셔도 다 익어요. 간장과 올리고당과 미림을 넣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맞아요. 온도도 그리고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이 채소,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잘 안 익어요. 기존 방식대로 하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편합니다. 완성품이 이런 감자조림이 나옵니다. 반으로 잘랐을 때 포슬포슬하게 익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수비드가 에어프라이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보급이 많이 안 됐어요. 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계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가급적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